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틀주하죠? 카페에 올라온 시청자들의 공포썰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추천해주신 괴담 이런 거 읽고 나무위키를 좀 읽어볼게요. 일단 먼저 이거 전에 틀주에서 나온 거죠? 폐쇄병동 경험담 3. 저는 1, 2탄 다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편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정확한 시기나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생략했을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해당 글은 슈말코 카페와 방송 외에 다른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에 퍼가지 말아주세요. 이분이 폐쇄병동에서 일하신 게 아니고 잠깐 입원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으로 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콩콩이. 일반적으로 보호실은 환자가 원해서 들어간다기보다 환자의 상태와 주치의의 판단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냥 환우끼리 싸우고 꼴보기 싫다고 투정 부릴 겸 보호실에 보내달라고 해도 웬만해선 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린 환우분들이 싸웠다고 보호실에 갈 거야! 이런 건 안 하는데 의외로 다 큰 환우분들이 종종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거 틀주 할 때는 후원 소리는 끊을게요. 소리 나는 거. 대신 후원은 보내주셔도 돼요. 그러던 중에 불안장애가 심한 분께서 갑자기 트리거가 발동되어 도저히 격리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요청한 끝에 보호실에 격리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며칠 동안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약을 맞고 자고 싶다고 요청하신 상태였어요. 보호실은 외부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에 창문이 달려있는데 보호실 내부에서도 외부를 볼 수 있어서 침대를 약간 세운 상태로 누워서 정면을 보면은 남자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데 약간 높이가 안 맞아서 머리부터 가슴까지만 보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환우분은 침대에 누워서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들고 오는 것을 기다리며 창문을 보고 있었는데 아까 나갔다고 생각한 주치의 선생님이 아직 병동을 떠나지 않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내부 병동에서 볼일을 본 적이 있던가? 아까 나가시지 않았던가? 하는 의문이 들 쯤에 갑자기 선생님이 소변기 쪽 벽을 보는 자세로 콩콩콩콩 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게 조금 웃음깡스러워서 저렇게 터나? 저렇게 터나? 하는 의문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누가 콩?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간호사분이 들어오셔서 창문이 가려졌고 주사를 맞고 골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 눈을 떠보니 보호실 밖 창문에서 아까 콩콩콩 뛰던 주치의 선생님이 이번엔 창문을 통해 1인실 내부를 바라보면서 콩콩콩콩 뛰고 계시더랍니다. 아까는 옆 얼굴만 보였는데 이번에 확실히 주치의 선생님의 무표정한 얼굴과 콩콩콩콩 위아래로 뛰는 그 모습이 상당히 기괴하고 순간 덜컥 겁이 나더랍니다. 그쯤 되니 그분도 내가 헛걸 본다는 생각을 들면서도 나한테 이런 게 왜 보이지? 병이 심해졌나? 싶어서 들어오셨대요. 침대가 푹 꺼지는 기분이 들고 어질어질해서 다시 기절하듯 잠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났을 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분은 자기가 약 때문에 환각을 본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분명히 뛰는 걸 보고 간호사가 들어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뛴 것, 이건 사실이고 근데 창문을 들여다보며 뛴 것은 환각이다 라 생각하고 꽤 무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봤는데 주치의 선생님은 병동에서 볼일을 보신 적이 없다고 하네요. 아마 약 때문에 혼란스러우셔서 전후관계를 착각하신 듯 하다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콩콩이 귀신을 목격했다고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풀었는데 사실 다른 환우분들은 센 약을 맞고 환각을 볼 수 있다고 여기면서 콩콩이 귀신을 본 부분보다는 보호실에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사람이 보인다는 부분이 소름 끼쳤고 아 그러네. 그 후에 성가시게도 일일이 좌변기가 있는 칸으로 들어가 볼일 보는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네 보호실에서 화장실 안이 보이면 좀 그러네요. 이 터는 거 그게 이렇게 웃기네. 자 2번 계단. 스토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집 앞까지 쫓아와서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밀침당해서 머리가 다치셨는데 그 후로 지능에 문제가 생겨서 어린아이 정도의 상태로 퇴화하신 상태였어요. 아... 이게...
그분은 병동 내에서도 애꿎은 10대 환우들을 괜히 때리고 꼬집거나 간식 같은 걸 먹고 있으면 뺏어 먹거나 괜히 툭 쳐서 엎지르게 하거나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했는데 그분의 보호자 되시는 어머님께서 원래 이러지 않았다고 총명하고 착한 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태라 하셨어요. 자초지종을 알기 전까지는 빌런이었지만 알고 나서는 다들 그분께는 웬만하면 맞춰주고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인 여성이 소리 지르고 때리고 핥히고 화내는 모습은 생각보다 위협적이라 아무리 친근하게 대하려고 겉으로 노력했어도 내적으로는 쉽지 않은 면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문제 행동도 줄어들고 때때로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보일 즈음 퇴원이 결정되었고 퇴원하기 일주일 전에 본가에 돌아가서 하루 정도 지내다가 돌아와 퇴원을 확정 지을지 결정하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다르겠지만 같은 병동에서 생활하는 환우 시점에서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퇴원을 결정한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것도 잠시. 사복을 입고 나가셨던 환우분께서 저녁이 되기 전에 돌아오신 겁니다. 집 앞까지 다 갔는데 사고가 났던 그 계단 앞에서 트리거가 발동이 되어 발작하듯 무섭다고 하다가 괜찮다고 들어가죠 설득하니 이번엔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워서 다시 돌아오셨다고요. 보호자분께서는 이번에 안 되겠어요 하면서 시원섭섭하게 말씀하시곤 자리를 비우셨는데 화장실을 가니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있는 환우분들은 어머님을 위로했고 어린 환우분들은 외박에 실패한 환우분께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많이 좋아졌어 라며 위로를 했어요. 그 후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한 뒤 지체하지 않고 밀어붙이듯이 바로 다시 외박을 시도했고 그렇게 퇴원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번 최단태 최단기 퇴원 줄인 거래요. 최단태. 폐쇄병동의 주치의 선생님이 굳이 하는데 나는 꼭 입원해야겠어 하며 입원하는 환우분이 가끔 있습니다. 최단태님도 그러한 분들 중에 한 분이었어요. 주단태도 아니고 폐쇄병동에 입원하면은 입원 비용부터 여러가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있기에 이미 입원한 환우분들은 왜 왔지 싶었지만 그분은 여기는 내가 올 곳이 맞아 라고 확신에 차 있으셨어요. 그분은 지독한 수면장애를 앓고 계셨는데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먹어도 그때뿐이며 수면 턴이 엉망이 되어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했어요. 잠을 못 자는 동안 인지능력도 떨어져서 여러가지 검사도 할 겸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병동에 입원하면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정도 걸렸기 때문에 최소 2주는 입원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입원 첫날 저녁 8시 반에 저녁약을 섭취 후 최단태님은 즉시 골아 떨어지셔서 시원하게 코를 골며 잠에 드셨습니다. 다음날 다른 환우분이 왜 왔냐고 스몰 토크를 하는데 최단태님은 불면증 때문에 왔다고 했을 때는 다들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우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통은 입원하게 되면은 찬송가 환우님을 보며 내가 이 정도로 정신이 아팠구나, 여길 와야 할 정도로 아팠던 거구나 하며 착잡함을 느끼는데 최단태님은 와 여기가 폐쇄병동? 하는 느낌으로 모든 것을 흥미진진하게 느꼈어요. 약간 소풍 나온 것처럼. 그러나 입원한 이틀날부터 최단태님의 불면증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치료라고 하면은 더 강한 케미컬 요법으로 강제로 잠에 들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최단태님은 저녁약을 받아먹고 잠시 어질어질한 기분이 들었지만 잠에 들지 못하자 병동에 더 강한 약을 요청하셨는데 주치의 선생님과 통화해본 결과 더 이상 약을 주지 못한다는 대답을 듣고 따뜻한 물을 마셔보거나 병동을 살살 걸어다녀보거나 하면서 잠들기 위한 노력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고 병동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왜 약을 안 주지 싶어서 화가 나셨대요. 간호사 선생님도 아무 일도 없단 듯이 최단태님 못 주무셨어요? 아이고 힘드셨겠네. 피 검사할게요 하고 일어온 피를 뽑아가시고 최단태님을 그냥 내버려 두더랍니다. 본인은 1인실 같은 곳에 넣어서 잘 자게 해줄 줄 알았대요. 아침 식사 후에 밤새 잠도 못 잤고 몸도 피로해서 최단태님은 침대에 잠깐 누우셨는데 그런데 병동의 치료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겁니다. 본인한테 무관심하던 간호사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최단태님 눕지 마세요. 나와 계세요. 하고 잡아 끌었고 강제로 로비로 끌고 앉혀놓고는
앉아서 졸기 시작했더니 이번에 앉지도 못하게 걸어다니라고 괴롭힌 겁니다. 슈단테님이 발걸음하는 그 모든 곳을 의료진이 지켜보면서 눕거나 앉거나 앉아서 졸거나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보일 때마다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슈단테님 주무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끼어댑니다. 결국 불면증 환자가 커피까지 마셔가며 잠을 쫓아냈고 낮 동안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안고 저녁약을 섭취 후 자려 하는데 안타깝게도 밤에는 다시 잠이 안 오더래요. 전날 밤엔 좀 누워서 시도라도 해보라던 친절한 의료진이 이번에는 슈단테님 약 드셨는데 잠이 안 오세요? 라고 하더니 30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나와서 걸으세요 라고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슈단테님은 앉지도 못하고 계속 병동을 유령처럼 서성이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이 올 것 같은데 누워봐도 돼요? 라고 허락받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들지 못한 모습을 의료진에게 또 들켜 끌려나와 앉고 걷고를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고 이번 3일차 낮에는 진짜 자고 싶다.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지? 하며 눕지도 못하게 괴롭히는 의료진이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원래 입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다른 환우들과 친해지지 못해서 자기 혼자 고립된 기분에 쓸쓸한데 의료진까지 자기가 앉는 것조차 못하게 괴롭히니까 울컥 서러운 기분이 들어 울 뻔했지만 울면 진다는 기분이 들어서 이 약 물고 버티셨대요. 그리고 그날 밤 슈단테님의 불면증은 치료되셨습니다. 코도 골지 않고 뒤척임 한 번 없이 시체처럼 누워서 주무시는 바람에 같은 병실을 쓰는 환우들은 죽었나? 라 생각했대요. 그 후에 며칠간 수면 패턴을 지켜보던 의료진은 이제 나가봐도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슈단테님은 일주일 만에 쫓겨나듯 퇴원했어요. 슈단테님은 출근하기 싫은데 하며 퇴원했고 알코올 중독자 환우분들에게 나가서 연락하자고 했다가 다른 환우분들이 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은 알중으로도 입원한다 라는 꾸지람을 듣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거 그냥 일하기 싫어 들어온 거 아니야? 출근하기 싫어서? 아니 불면증은 또 여기서 치료를 하는 게 신기하네요. 자 4번 간경화 컵라면. 대체로 알코올 중독자 환우분들은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입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절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본인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입원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는 달리 그땐 술을 또 우악스럽게 먹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알중 환자분들은 더 미루다간 죽겠다 싶을 쯤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알중 환우분들은 이미 간이 많이 망가진 상태라 예외 없이 병동 내 시기마저 저염식, 거로치고 개 맛없음을 드셔야 했습니다. 알중 환우분들은 알코올 중독 치료도 목적이었겠지만 망가진 간이 회복할 때까지 병동에 가둬놓는다는 느낌으로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 긴 기간 동안 저염식과 간식이 금지되어서 거의 도인이 되는 수준의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식은 주문조차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타짜 환우분 전에 진짜 타짜인 사람이 있었어요. 타짜 환우분과 같은 분께서는 화투를 쳐서 뺏어 먹으면서 아 저분이 주시는데 어떻게 거절하느냐 며 꼼수로 가끔씩 드시곤 했는데 어느 날 같은 병실을 쓰는 다른 환우분이 밥이 맛이 없다 라는 이유로 컵라면을 드신 겁니다. 비행기에서도 누구 한 명이 기내식으로 컵라면을 뜯으면 난리가 나는데 장기간 동안 갇혀서 저염식을 섭취하는 알중 환우에게 컵라면 냄새는 너무나도 자극적이었던 겁니다. 결국 알중 환우는 컵라면 환우에게 현금이 없어서 전화카드 5,000원어치를 주며 제발 하나만 다오 사정자정해서 거금 5,000원을 주고 컵라면을 하나 사 숨겨놨다가 오늘 밤에 꼭 먹으리라 하고 다짐했대요. 나도 집에 육개장 있는데 맛있겠다. 그리고 컵라면 환우에게 이거 나한테 판 이상 너도 이미 공범이야 라 가스라이팅해서 간호사실에서 들키지 않게 뜨거운 물만 떠다달라 했대요. 알중 환우분이 평소 마시지도 않던 뜨거운 물을 밤중에 몰래 떠갔다가 라면 냄새가 스멀스멀 나면은 누가 봐도 수상할 테니까요. 그렇게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드디어 함에 먹으려고 보는데 앞불싸 젓가락이 없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라면에 동봉이 되는 일회용 젓가락은 압수되었고 컵라면 환우는 식사 시간에 나왔던 식기로 먹고 반납을 한 겁니다.
순간 알중 환우는 손으로 먹을까? 하고 잠깐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 침대 환우가 불쌍하란 듯이 지켜보다가 무언가를 쓱 내밀어 주던데 연필 한 자루를 빌려주시더래요. 원래 연필도 이름 적고 빌려갔다가 당일 반납해야 됐는데 깜빡하고 반납하지 못한 연필과 칫솔로 알중 환우분은 젓가락을 만들어 라면을 후루룩 하며 한 입 딱 맛보셨다고 합니다. 입안으로 라면이 밀려 들어오는 순간 잊고 있었던 속세의 맛에 감동하며 턱이 마비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그렇게 감동적인 첫 입을 맛본 후 두 번째 젓가락질을 하려는 순간 오밤중에 병동에서 라면 냄새가 나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에게 들켜서 라면과 연필을 압수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알중 한우부는 국물 한 입만 맛보게 해다오 하며 부탁했지만 이미 드셨잖아요. 안 돼요 하며 혼만 더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중 한우의 도파민과 나트륨이 가득한 일탈은 조기 진압되었고 그 후로 병동 내의 컵라면은 간호사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꺼내달라고 할 때마다 주도록 바뀌었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만화네요. 이분 항상 만화 그려주시는 분 있죠? 갑자기 눈이 부셔졌어. 거성님, 고양이를 괴롭히는 자는 누구냐? 제목이 귀엽네요. 이 만화는 저의 친척이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사자의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독자분들의 몰입을 위해 빈이라는 가명을 쓸게요. 오호. 그녀가 중학생이었을 무렵 그녀가 사는 아파트 뒷산에는 주택에서 고양이를 아주 많이 기르며 살고 있는 고양이 삼촌이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었어요. 통조림 아저씨는 아니다. 심윤수 작가님은 아니래요. 나 심윤수 작가님이랑 인스타 마팔인데. 심윤수 작가님 너무 웃기신 게 그냥 나 원래 게시물을 잘 안 올리는데 게시물 올리면은 그 조금 내 애니메이션 같이 무서웠고 길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만 좋아요 누르셔. 역시 공포 웹툰 그리셔가지고 그거에 좋아요 누르시나봐요. 난 통조림 후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자, 그 고양이 삼촌은 이웃과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고양이를 흔쾌히 구경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주택 마당에 거대한 고양이 집을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쉽게 구경할 수 있도록 해놨죠. 멀버냥 뒤에 은양이가 특별 출연했네요. 비니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과 이웃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고양이를 보러 뒷산으로 갔고 그 결과 아파트 뒷산은 고양이를 필두로 아파트 주민들이 고양이를 구경하며 담소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기도 했죠. 얘 이름은 시루야. 시루. 귀엽지? 와,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내가.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어느 순간 고양이들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새끼 고양이에게 향수를 뿌려서 어미가 새끼를 못 알아보게 만든다거나 고양이들에게 작은 상처를 내서 고양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질적인 범행이 발생했던 거죠. 꺽스. 고양이 삼촌은 크게 분노했고 고양이 삼촌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범인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삼촌의 힘만으로는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녀석인지 잡히기만 해봐라.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비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양이를 구경하기 위해 뒷산에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사바착 사바착. 응? 어머. 옵스. 아파트에서 일명 벙어리라고 불리는 남자가 마치 그녀를 뒤따라오듯 바로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기 무슨 할 말이라도 그녀가 당황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을 때 이 녀석!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왜 거기서 애들 겁주고 난리야? 뭐 할 말 있어? 고양이 삼촌이 나타나서 겁먹은 비니를 구해줬고 비니는 안심하며 고양이를 구경하기 위해 삼촌과 함께 산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삼촌은 저 고양이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 구경하다 시간 늦어지면 돌아가. 난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 있을게. 그렇게 한참을 구경한 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밤이 됐습니다. 이제 좀 가라옹. 고양이 참 귀엽게 잘 그리신다.
그녀는 슬슬 집에 돌아가려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벅저벅. 누군지 확인해보니 그 사람은 바로 평소에 이곳에서 고양이를 구경하며 자주 얘기를 나누던 아주머니였어요. 이 시간에 구경하러 오신 건가? 비니는 약간의 의아함을 갖고 뒤에 숨어서 아주머니를 슬쩍 지켜보고 있었는데 치! 치!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어머!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셔. 이거 또 썸네일 후보네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죠. 아, 누군가 했더니 비니구나. 괜한 오해하지 마렴. 고양이들 예쁜 냄새 나라고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아주머니가 슬쩍 얼버무리려 할 때 어디선가 벙어리로 불리는 남자가 나타나 어눌한 말로 비니를 옹호해주며 아주머니의 잘못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아줌마, 내가 봤다. 그러면 안 된다. 고양이 괴롭히면 안 된다. 괴롭히는 게 아니래도 그러네. 자꾸 이상한 말 하면 화낸다. 아줌마가 고양이 다치게 하는 거 봤다. 고양이 아파한다.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결국 그 아주머니는 아이 씨발 진짜 이 바보 새끼가 보자 하니까 꺼지라고 욕이 나오네요. 병신 새끼야. 화면을 풀로 다 쓰셨어. 와, 이 너무 폭력적이에요, 이 구도가. 뭐야, 무슨 일이야? 때마침 신랑이 소리를 들은 고양이 삼촌이 집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지금까지 고양이 괴롭힌 거였어요. 당장 신고하세요, 삼촌. 비니는 아저씨에게 전후 사정을 들려주셨고 아저씨는 곧바로 경찰에 아주머니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조사를 위해 아주머니와 삼촌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죠. 그들이 떠나간 후 고양이 집 앞에는 비니와 벙어리라고 불리는 남자 둘만 남게 됐어요. 비니는 자신을 편들어준 것에 대해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저기 약간 고마웠어요.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점점점.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나랑 사귀자. 네, 그건 좀 갑자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싫어요. 내가 먼저 나 먹어 멋있다 했잖아. 거짓말 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그 남자가 비니에 계속 다가오려고 할 때 야, 그만두지 못해. 아파트 주민이자 비니의 이웃이었던 고등학생 언니 오빠가 그 장면을 발견했고 비니를 구해줬어요. 슈랑 라니. 슈 왜 이렇게 됐어? 이상한 짓 말고 당장 꺼져. 슈 개무섭다. 깍두기 형님 됐네. 오, 이거 너무 무서워. 이 효과가. 씨발 새끼들 죽여버린다. 얘 괜찮니? 이후 언니 오빠와 함께 산을 내려가며 들은 후일담으로 벙어리라 불리는 그 남자는 비니에게 뿐만 아니라 어린 여자애들을 따라다니며 치근덕대는 일을 빈번히 일삼았다 합니다. 그들은 밤늦은 시간이 되면은 되도록 돌아다니지 말고 불가피하게 밤에 밖에 나와야 된다면은 어른이나 친구들과 함께 다니라 조언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 뒤로 벙어리라 불리는 남자는 아파트에서 아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에 들은 얘기로는 이사를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림 하나. 여담으로 고양이들을 괴롭히는 아주머니는요,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가 하면은 고양이들한테 일부러 상처를 주거나 냄새를 바꿔서 어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고양이 삼촌이 그 고양이들을 쓸모없을 거라 여기고 유기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다라 합니다. 고양이들 유기하면은 자신이 길거리에서 기를 작정이었던 거죠. 그냥 한 마리 좀 내가 키우겠소 하면 되지 뭘. 하지만 그것은 고양이 삼촌의 됨됨이를 너무 우습게 본 것이었습니다. 고양이 삼촌은 그런 고양이들을 유기하거나 소홀히 대하기는커녕 더 많은 신경을 써주고 고양이 집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보완해버렸어요. 이후 경비가 삼엄해진 탓에 비니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은 고양이를 볼 기회가 적어졌지만 고양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후 비니는 다행히 별탈 없이 잘 지냈대요. 이번 에피소드는 인간의 무서움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화였네요. 항상 사람 조심. 언제나 만나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봐요. The End. 벙어리 병신 같은 표현이
불쾌한 분 계실 수도 있지만 해당 사연을 최대한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필터링 없는 표현을 과감하게 썼대요. 불쾌감 느끼시는 분들에게 미리 사과드리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벙어리가 실제 별명이어서 그냥 쓰셨다고 합니다. 꺽스. 연출이 참 좋아요. 이게 갑자기 시뻘겋게 되는 거. 이게 대박인 것 같아. 거성님 후원 감사합니다. 낭독 감사해요. 여행 중에 그린 거라 마무리할 때 글로 너무 급하게 끝냈네요. 죄송. 아니에요. 이런 장면에 힘을 썼으니 괜찮습니다. 이거 약간 일본 가면 같아. 개무서워. 다음은 그냥 인터넷 괴담인데요. 햄부기 부기온 님이 동남대학교 대연 캠퍼스 장터 게시판. 익명 2026년 10월 18일. 식량 구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은 지 4회째예요. 소비기한 지난 음식도 괜찮습니다. 정문 안전구역에서 거래하실 분 구해요. 익명 1. 거기 이제 못 가요. 천장에 구멍 생김. 어제 담은 빗물 2리터 팝니다. 가격은 선제시요. 엥? 미친 어떻게 담으셨어요? 빨간 구름 위에서 내리는 비 색깔 좀 다르더라고요. 마셔도 괜찮아요. 푸르지오 걔네들 아파트 벽 타고 다니지 않나요? 메트로시티 쪽 가면 많이 안 보여요. 다 팔렸나요? 아직입니다. 시칼이란 쇠 고챙이 구합니다. 룸메였던 애가 일주일째 안 죽어요. 유행공원 가로수에 난 발톱 떼서 쓰시면 돼요. 칼보다 날카로워서 비오는 날 쓰기 유용함. 지금 다 뭔지 물음표. 통조림 나눔해드려요. 부산 공고 쪽에서 무료 나눔합니다. 쪽지 주세요. 알 수 없음. 저요 제발 저요. 저 아니면 안 돼요. 쪽지 보냈습니다. 이 시발 새끼 조심하세요. 통조림 안에 든 거 돼지고기 아님. 제발 군대든 경찰이든 와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자개로 자유 게시판으로 생수랑 스팸이랑 교환하실 분 구해요. 동남못 물 아니고 편의점 생수입니다. 마셔도 살인 충동이 없어요. 마감됐습니다. 씨바 자취방 밖에 새로운 게 돌아댕김. 시력이 좀 있는 것 같은 게 어떡하냐. 자개로 가서 하소연하세요. 여기 자개터임. 자개터 장터인가봐. 병신아 자유 게시판 꼬라지 못 봤냐? 조땜 지금. 이제부터 장터 게시판은 우리 대경영학과 자유 게시판입니다. 모두 예를 갖추도록. 아직 살아있는 경영대들이 있네. 님 친구들 진성관 지하에 전부 모여있어요. 들을 빼세요. 익삼 진짜 안 마냐. 드릴이나 삼 나눔해주실 분 있나요? 남창동 근처 반지하 자취하는데 하수구 쪽으로 뚫고 가보려고요. 걔네 비 안 오면 거기 숨어있어요. 세면대 구멍 잘 막아놓으셈. 오히려 구멍 열어놓고 화장실 벽 전체 꼼꼼하게 피칠갑 해두면 괜찮아요. 12시간 내로 신선한 폐냄새 맡고 무조건 올 텐데 피 말라붙을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있으면 다시는 안 찾아와요. 그 정도 피는 어디서 구하는데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네 피 어디서 구함? 캠퍼스 안에 아직 살아계신 분 있나요? 인문관 복도에 돌아다니는 그거 자리 비우는 시간대 있나요? 방 안에서 뭐 먹을 때 문 닫고 먹더라고요. 존나 개시끄러우니까 그때 이송하세요. 뭘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과방이 옆에 불문과예요. 아... 씨발 어쩐지 걔네 요즘 안 보이더라. 과방 옆에 불문과? 뭐 그쪽에 있다는 건가? 괴물이? 에타 말고 아직 멀쩡한 왜 있나요? 에타가 이거예요 이거?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교 커뮤니티가 있어요. 지금 이 전체적인 템플릿이 에타 템플릿이에요. 제가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직 멀쩡한 앱 있나요? 자기랑 동아리게 막간 거 보니까 여기도 고실 것 같은데. 유튜브는 나름 새벽에 괜찮음. 카톡이랑 네이버는 아직 안 되는 거 맞죠? 한국 앱은 들어갈 생각도 마셈.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앱 아닌가요? 고음을 좋아하면 들어가 보든가. 에타 죽순이 슈말코? 에타 지운 지가 언젠데. 학잠 정문이랑 네이비 하실 분? 학과 잠바 말하는 거겠지? 저는 교환? 뭐라는 거야? 이거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시국에 학점 교환을 하고 싶음? 그래도 부산 동자 돌림 중에는 우리가 제일 낫지 않음? 의대도 있고 이름도 동남은행이랑 관련 있어 보임. 자 일단 이거 다 읽고 말씀드릴게. 25년도 자유 게시판 글 그대로 가져온 듯.
그런데 왜 여러 명에서 실시간으로 적냐? 에타도 슬슬 맛이 가나 보네. 지금 정문에 전과자? 전과자가 어떻게 왔어 지금 이 상황에? 우리 학교 하는 거 촬영 학교 우리 학원 가는? 이게 뭐야? 왜 말이 거꾸로 돼 있지? 저게 인간이었으면 전과 300. 지금 부산시청 쪽으로 가는 듯. 나도 기어가고 있어. 기어간다는 게 전과자 여러분 혹시 모를까요? 말씀해드리면은 대학교 이창섭님 아시죠? B2B 그분이 대학교를 탐방하는 거예요. 지금은 카이님이 하셨나? 그게 대학교 맞냐 아니냐. 오늘 고기학과 최장 내장 12지장 전두엽임. 범죄자 작가 아니에요? 인간이 쓴 걸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말 못하고 자연스러운 건 죄다 게시판 구분 없이 옛날 글 퍼가서 맥락상 구별 가능. 아, 이 새끼네. 이 새끼 인간 아닌데 어쩐지 이상했어. 그런데 요새는 게시판 구분도 잘하고 26년도 2학기 글도 써먹어서 척 보면은 구분 못하는 경우 많아. 미리 서칭해보고 쪽지 보내거나 구분하셈. 이미 점령당한 자개나 새내기 게시판 보면은 지들끼리 대화 중임. 헐. 너무 자주 보면 뇌 녹아내린다. 조심하셈. 쪽지 확인해주세요. 오픈 채팅방 따로 개설했습니다. 카톡 들어가면 뒤지는 거 아닌가요? 텔레그램 인시방입니다. 확인해주시고 글 삭제해주세요. 그래도 얘네는 좀 착한 듯? 사람 말만 따라하는 것 빼고 뭐 없잖아. 내 룸메는 카톡 보다가 눈알이 흘러서 옷장 안에 묶어놓음. 근데 요즘 밤마다 덜컹거리고 냄새도 심해서 잠을 못 자겠어. 신생활관이야? 소리 내면 안 될 텐데. 노노, 동남인재관. 너 어떻게 살아있어? 새벽에 환풍구 타고 다니는 애만 조심하면 돼. 걔는 배고프다고 환풍구 밖으로 돌아다닌다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옷장에 자. 옷장에 룸메 있다며. 그려 잠을 못 자겠다고 옆에서 덜컹거리니까. 이제부터 기숙사 사는 놈은 거른다. 서양 미술사 이해 족부 구합니다. 얘 가짜 아니야? 아닌가? 시옷 히읗? 왜 갑자기 이게 대학교를 운영하는 건가 지금? 그것도 모르겠네. 과거를 따온 거 아니에요? 과거의 자유 게시판에 있는 거? 아, 교수님 이름. 아, 맞네. 이렇게 올리지. 뒤에 교수님 초성. 그분 진리관 옥상에서 산성용액 쓰고 다님. 교수님이? 민주광장에 협곡 생긴 이유가 그것 때문임? 에타에서 대화 멈춰주시고 링크 타고 들어와 주세요. 쪽지 보냈습니다. 교양대학 A뿔 폭격기셨는데 안타깝다. 아, 이런 교수님 참 좋은데. 방금 올리브 치킨. 치킨 플러스 1.25L 콜라 팔아요. 19,000원입니다. 깁티 유효기간은 2029년 5월 27일까지예요. 진짜 못 먹는 거 알지만 먹고 싶다. 댓글 삭제해주시고 오픈 채팅 들어와주세요. 얘가 진짜 인간이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 계속? 근데 그 인간이 아닌 애들이 이렇게 인간인 척해서 다른 과거의 게시글 퍼온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인간이어도 내가 보기엔 대학교 커뮤니티라면은 자기 인간 아닌 척하는 인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얘도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 인간 아닌 척하는 인간. 장난치는 거지 그냥. 관종. 학잡 네이비 X랑 X 스몰 교환하실 분? 댓글이 없어. 스크랩도 없고. 안 쓰는 그릇 나눔해요. 후문 쪽에서 드려요. 혹시 남았을까요? 네, 나눔 진행 중입니다. 근데 댓글 빵갠데? 인간이 아니면 댓글 추정 안 하나봐. 그지? 인간 아니면은 이거 지금 자기들인 척 대화하는 거네. 둘 다 노인간임. 글쓴이 노인간이네. 글쓴이 댓글도 원래 추가되는 건데. 남천 컴포즈 11 알바 9인 10월 4일 금요일? 이거 11월 11일 글인데?
근데 왜 10월 4일이지? 이것도 옛날 건가 봐. 구하셨나요? 아직이요. 댓글 하나야. 그럼 누가 인간이지? 이 사람이다. 이거 너무 무서워, 이 말. 대경영학과 게시판에서 나가라, 이 잡것들. 인간이 댓글 달았는데 인간 아닌 게 방문해드렸다고 했어. 그럼 여기 지금 털린 거 아니야? 대경영학과? 방문해드렸어요, 가. 어떻게 된 거임? 헐. 자, 일단 족보 구합니다. 금운경제론 누구누구 교수님, 중급 재무 누구누구 교수님, 족보 구해요. 쪽지해주세요. 아, 인간이 없네 또. 다 끝났나요? 저 진짜 한 달 동안 전기도 없이 방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상황 다 끝난 거 맞나요? 집에 갈 수 있어요? 1 물음표인데? 저희 개강했어요. 나와주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진짠가? 끝났어. 1 물음표 뭐지? 자, 처음부터 볼까요? 구라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나폴리탄 괴담처럼 좀 세상이 이상해졌어. 근데 이제 남은 커뮤니티가 에브리타임 대학교 커뮤니티인 거예요. 그거 상상하시면 들으면 될 것 같아. 틀줄 때 읽었다고? 난 기억을 잘 못하겠네. 나는 옛날에 한번 읽은 적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한 명 있다가 괴물로 변한 듯? 요 1이 익명의 작성자였는데 나왔더니 괴물이 돼서 물음표가 된 건가? 왜냐면은 인간이었다가 괴물이 됐으니까 그 과정을 댓글로 보여준 건가? 여기 메인이 되는 대학교 있죠? 동남대는 실제로 없어요. 진짜 언젠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우리? 아포칼립스 세상 돼가지고 뭔가 스크랩한 것 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긴 다 인간이네. 와, 이 새끼들 여기에만 댓글 안 달았어. 이것도 무섭다, 그죠? 자기들 구분당할까봐 여기에는 댓글 안 달았음. 여긴 다 인간 맞아. 자식들. 교활한 녀석들. 이거 재밌네요. 참 잘 만들었다. 자, 요런 글이었어요. 지능이 높아져. 근데 거임하는 슈방송 말코 오늘 그 사람 차단하겠습니다. 인간만 아니다. 인간 아니라도 시청자입니다. 후원 주면 시청자죠? 괴물이라도 후원 주면 장땡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런 글이었고요. 그 다음은 요거 읽어볼까요? 짧은 괴담. 그 회사에는 나폴리탄 괴담이 실존했다. 포말랑 아저씨가 가져온 거. 돈 안 주는 인간보다 돈 주는 괴물이 낫다? 자, 읽어볼게요. 약 20여 년 전. 그 회사에는 몇 가지 규칙 같은 게 있었는데 1번 오전 10시 이후에 회의실 조명과 난방기구 켜기. 괄호치고 회의실에 10시 전에는 들어가지 말 것. 2번 퇴근 전에 화장실 환풍기 끄기. 괄호치고 환풍기만 끄고 조명은 켜둘 것. 3번 택배 정수기 사무실 청소 아주머니 등등 방문객 응대. 그리고 괄호치고 방문객이 노크하면은 누구세요? 땡땡땡입니다. 네 잠시만요 하고 3초 뒤에 문 열어주기였음. 어느 날 갓 입사한 막내가 일요일에 전화가 와서는 저기 혹시 지금 어디세요? 라 하길래 혹시 혼자 출근하는지 물어보는가 싶어서 나 지금 집이고 오늘 난 출근 안 한다. 땡땡 대리님은 갈 거다. 라 했대. 근데 갑자기 막내가 울먹이면서 그러면은 밖에서 문 열어달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대리님이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해서 문 열려있으니 그냥 들어오라 했는데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무서워 전화했다고 횡설수설하길래 달래했는데 마침 다른 팀원이 출근하는 소리가 났대. 그래서 그 팀원이랑 통화하고 좀 달래줘라. 퇴근시켜라. 그냥 그러고 다음날 출근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데 일요일이라서 외부인이 올 일이 없는데 누가 사무실 노크를 했대. 그래서 오늘 출근하기로 한 사람인 줄 알고 막내가 땡땡 대리님? 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려있어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묵묵부답이길래 대리님? 했더니 문 건너에서 나 대리님 아닌데 이러면서 킬킬댔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던 부장님이 다음부터는 꼭 무조건 누구세요 먼저 하라고 지시하셨어. 뭔가 캥기긴 했는데 더 묻진 않고 그렇게 마무리했고 암묵적으로 사내에서는 저 규칙을 더더 엄청 꼼꼼하게 지켰대. 한참 지나고 나서 나중에 팀장님이 그 부장한테 저 규칙은 왜 있는 거냐 물었어. 1번은 10시 이전에 들어가면은 창밖으로 누군가가 떨어지는 환영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2번은 화장실에 불을 끄면은 누가 대걸레로 바닥을 밀어놓은 것 마냥 바닥에 흥건하고 3번은 막내가 겪은 것처럼 문 밖에서 대화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꼭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한다. 그거는 무시해라 라고 했대. 이런 글이네요. 근데 글쓴이가 이거 가져와 주신 시청자분이 아저씨는 집에서 혼자 일하기 때문에 야근할 때 누가 문 두드리면은 자다 깬 아들이에요. 까와이. 자, 그래요. 귀엽겠네요. 나도 옛날에 한번 읽어봤던 글이거든요. 방송에서는 아마 안 읽었을 거예요.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 현실 나폴리탄 괴담. 혹시 회사에 이런 매뉴얼 있으신 분 있나요? 뭔가 기묘한 매뉴얼이 있는 회사 있습니까? 있는 사람 알려줘. 김요한이 아니고 김요한. 저 있어요? 내가 물어봤는데 없기만 해봐. 말해. 있음 말해. 일하는데 슈마이크 보면 잘려요? 아씨, 당연히 잘리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회사 괴담 이런 거 있으신 분 없어요? 실시간 채팅으로 틀주 만들기. 아무도 없어. 없으면 다행인 거 아니냐? 왜 아쉬워하냐고요? 아니 좀 아쉽잖아. 우리끼리 얘기 공유하면 재밌잖아요. 아유, 회사에 관심이 없어서 괴담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아,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회사가 그냥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자, 없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좋은 회사네요. 괴담 없는 게 좋죠? 언젠가 있으면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회사 괴담. 자, 다음. 요거는 그냥 위키 번역이네요. 공포민수님이 위키 번역 항상 가져와 주시죠. 후원 감사합니다. 낭만의 시대? 미국의 비도덕적인 인체 실험 문서. 위 문서의 내용 중 특이한 사례만 골랐대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거. 관운장 실험. 아이고, 죄송. 1874년 아일랜드계 여성인 메리 레퍼티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병원에 방문해 로버트 바톨로우에게 진료를 받았다. 그녀는 머리에 통증을 호소했고 의사인 바틀로우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으나 의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그녀의 동의를 얻고 인체 실험을 진행했다. 마취 없이 그녀의 두개골을 열어서? 뇌 속에 전류가 흐르는 바늘을 집어넣자 그녀는 목에서 강한 통증을 호소했다. 마취 없이 어떻게 열어? 더 확실한 반응을 얻기 위해 전류의 강도를 올리자 그녀는 고통을 호소하며 울기 시작했다. 이거 그거잖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였나? 제우스가 애기 먹었는데 너무 아파 이래가지고 그 대장장이가 머리 깨서 열어주잖아요. 거기서 태어나는 게 누구더라? 까먹었네. 크로노스? 뭔지 알죠? 아테네가 그렇게 태어났구나? 맞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제우스는 뭐 신이니까. 더 확실한 반응을 얻기 위해 전류의 강도를 올리자 그녀는 고통으로 호소하며 울기 시작했고 그녀의 왼쪽 팔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움직이다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동공이 확장되고 입술이 퍼렇게 질렸고 시선이 고정되고 입에 거품을 물고 기침을 하더니 의식을 잃고 격려를 일으키며 쓰러졌다.
이후에 20분 후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얼마 못 가 그녀는 사망했으나 부검 결과 사인은 뇌에 있던 암으로 인한 것이었다. 학계에서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말기 환자를 상대로 의학적 발전을 명목으로 비도덕적인 실험을 진행한 것에 대해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실험을 진행한 바톨로는 사과했다. 사과로 끝이야? 사과로 끝이야? 아 근데 뭐 좀 애매하네. 왜냐면 여자가 동의했고 이때 1800년대니까 이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좀 그러네요. 어이는 없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자 다음 유전학과 거세술 1915년부터 1951년까지 산 쿠엔틴 감옥에서 의사로 근무한 레오 스탠리는 수감자 수백 명을 상대로 온갖 인체 실험을 자행했다. 사형당한 사형수의 시체에서 고환을 절제해 살아있는 수감자에게 이식하거나 양 염소 멧돼지의 고환도 이식했다? 왜? 유전학을 믿었던 레오 스탠리는 수감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거세를 진행했고 우생학을 믿었던 레오는 이런 거세가 사회에 부적절한 유전자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다. 자, 다음 생화학 무기 실험 1895년 뉴욕시에서 소아과 의사가 의학적 실험을 위해 정신장애를 가진 4살, 16살 아이에게 임지를 감염시켰다. 1906년 하버드 대학교 의사가 24명의 필리핀인 수감자들에게 백신 개발을 위해 사전 동의 없이 콜레라와 흑사병을 감염시켰다. 이 결과 13명이 사망했다. 필리핀이 미국 식민지였을 당시였대 이게. 에휴. 유튜브에 가족이랑 같이 듣고 있다는 분이 있는데요. 자, 혼자 들으세요. 이걸 왜 가족이랑 같이 들어? 내가 다 부끄러워. 혼자 들어요. 자, 다음. 황산 먹어볼래? 루이지애나주 보건처에서 황산을 먹으면 건강에 나쁜지 알아내기 위해 흑인 수감자들에게 5주 동안 황산만 먹이는 실험을 고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어떤 흑인 수감자도 실험에 응하지 않았다. 먹어서 좋을 게 없기에. 당연히 먹어서 좋을 게 없지. 일부러. 아이씨. 너무하네. 방사능 실험. 1949년 미 육군은 미국 원자력 에너지부의 요청하에 워싱턴주의 작은 마을 위로 2000제곱미터가량 대략 600평이래요. 대략 600평의 지역에 방사선 원소를 살포했다. 1953년 미국 원자력 에너지부는 방사선이 임신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방사선 노출시키는 실험 후 낙태를 진행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25명의 신생아에게 방사선을 노출했다? 이런 실험은 계속 진행되었는데 네브래스카 대학에서는 신생아 28명, 1953년 신생아 68명, 1955년 알래스카 원주민 101명에게 추운 지역에서 피부가 방사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동의 없이 방사선 노출 1960년대에도 100명가량 실험을 진행했다. 1945년부터 47년까지 맨해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18명이 플루토늄 주사를 받았다. 놀라운 거는 1945년 플루토늄 주사를 받은 환자인 스티븐스는 머리에 암 조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루토늄 주사 후에 20년을 더 생존했다. 플루토늄이 방사물질이 있는 거예요? 방사능이 뇌종양을 제거한 것으로 믿고 실험이 계속 진행되었다. 세계 2차 대전 종전 직후 테네시주 내시빌의 벤더빌트 대학에서 829명의 임산부에게 비타민 주스라고 속이고 방사능 원소가 담긴 음료를 제공했다? 결과로 4명의 아이가 암으로 사망했고 임산부들도 탈모, 암, 치아 손상, 발진 등 고통을 호소했다. 왜 자꾸 1960년부터 1971년까지 유진 생거 박사는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90명의 가난한 흑인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사능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치료 방법을 속이고 환자들의 전신에 방사선을 피복시켰다.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해당 실험은 말기암 치료가 아니라
피폭에 대한 고통이 목적이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자, 여기까지고 글쓴이 분이 대부분의 실험들은 환자들의 풀네임이나 신상 정보 공개 없이 기록이 되어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거나 공론화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사선 실험들은 대부분 90년대에 가서야 대중에 공개되었대요. 이거 왜 안 됐지? 말도 안 돼. 오 마이 갓. 그니까 731 부대 저도 생각났어요. 참 무섭다. 인간이 제일 무섭다, 그죠? 다음 것도 좀 끔찍한 사고입니다. 싸늘해졌죠? 다음, 영국 레스터 하베스타인 베이커리 오븐 사망사고. 포말랑 아저씨님이 인스타보다 발견했는데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원본을 봤는데 유튜브 캡처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캡처본은 아무래도 저작권 때문에 읽기가 어려우니까 이분이 그 캡처본에 있는 글을 따와서 따로 써줬습니다. 자, 영국 잉글랜드 레스터 하베스타인 베이커리라는 빵 공장이 있다. 이 공장의 한 산업용 오븐 안 컨베이어 벨트에서 빵을 받치는 기계 속에서 그리드가 기계 속 안에서 툭 떨어졌대요. 오븐 길이는 20m이고 오븐의 안쪽은 컨베이어 벨트가 오븐 전체에 깔려있다. 입구 컨베이어 벨트의 빵 틀 안에 빵 반죽을 넣고 오븐을 작동시키면은 오븐은 빵을 직접 가열해서 빵을 굽는다. 약 17분이 걸려 다 구워진 빵은 입구에 20m 넘어 반대쪽에 있는 20cm 정도의 작은 출구로 나온다. 이때 오븐의 온도는 260도. 저 사진을 좀 봤는데 일부만 잠깐 보여드리면은 구조만 여기로 반죽 넣고 쭉 가면은 여기서 쫑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엄청 더운 온도가 있고. 이게 그리드였는데 이 안쪽에서 이게 툭 하고 떨어졌대요. 그냥 이런 구조예요. 길다란. 이 오븐은 대량 생산을 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졌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했지만 오븐이 꺼진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1시간당 210만 원을 손해보는 셈이었기에 오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작동해야 됐다. 그러던 중 앞서 이야기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리드가 빠진 곳. 정상적이라면은 오븐 제조사에 수리기사를 불러야 하지만 회사는 제조사에 연락하지 않았다. 수리기사가 배정되어 출장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출장 수리비를 아끼려는 속셈도 있었다. 회사는 회사 내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43세의 에릭슨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는 보일러 수리 담당자였다. 물론 산업용 오븐 수리를 해본 적은 없었다. 에릭슨과 함께 일하는 47세의 메이스가 오전 11시에 공장에 도착했고 오븐에서 그리드를 어떻게 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법은 오븐 측면에 큰 패널을 해체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켜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 패널을 해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전문 장비가 필요했는지 비용이 들 것을 우려하여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에릭슨과 메이스는 결국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 직접 들어가는 걸 선택했죠. 오븐은 너무 좁았고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에 납작 엎드려서 들어가고 나면은 뒤로 돌 수가 없어서 그대로 직진하여 20m 너머의 반대쪽으로 나와야 했다. 그런데 그 반대쪽은 고작 20cm의 좁은 출구뿐이었다. 건장한 최고의 에릭슨과 메이스는 나올 수가 없는 크기였다. 20이면요. 제 여기 엄지부터 중지까지가요. 18cm 정도 돼요. 여기에 이만큼 추가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나와요? 말이 안 돼. 갓난애기도 못 나와. 이거는 거의. 이게 20이에요. 엄청 조그만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냥 사람 얼굴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 고양이 통로지 거의. 그쵸? 그랬는데 하지만 어째서인지 오븐 수리를 해본 적 없는 두 보일러 수리공은 오븐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은 반대쪽 출구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 두 사람은 고작 무전기와 천으로 된 정비사옷 그리고 안전모만 착용하고 무작정 오븐으로 들어갔다. 작동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엎드린 두 사람은 오븐의 온기를 느꼈다.
입구의 온도는 40도. 오븐은 아침 9시까지 작동했었고 두 사람은 불과 2시간이 지난 11시에 오븐으로 들어갔다. 일반적인 가정용 오븐이라면은 물론 2시간 만에 충분히 식었을 것 같지만 산업용 오븐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40도 정도는 괜찮다고 여겼고 컨베이어 벨트는 두 사람을 옮기기 시작했다. 4분 정도 지났다. 두 사람은 약 5m를 전진했을 것이다. 그때 에릭슨이 무전기를 통해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시작했다. 너무 뜨거워서 나가야 한다고 비명을 질렀고 밖에서 대기하던 직원은 고작 40도 정도의 온도에 왜 그러는지 의아했으나 오븐의 온도계를 뒤늦게 확인하였고 온도계에 표시된 오븐 중심의 온도는 100도였다. 산업용 오븐은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은 식혀야 했다. 고작 2시간만으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식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기도 하지만 그제서야 바깥의 직원들은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고 에릭슨과 메이스를 꺼내려 했으나 오븐에는 별도의 탈출 장치가 없었던 것도 있고 갑자기 측면 패널을 열 수도 없었는데다가 컨베이어 벨트는 한쪽으로만 굴러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는 버튼조차 없었다. 이게 왜 없지? 두 사람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100도의 오븐 속에 납작 엎드려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오븐에 들어간 지 10여 분이 지나서 에릭슨은 다시 무전을 했으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원래라면은 빵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반대쪽 끝으로 나와야 할 17분의 시간이 지났으나 20cm밖에 안 되는 출구로 사람이 자동으로 밀려 나올 리가 없다. 직원들은 지렛대를 사용해서 입구를 찌그러뜨려 넓혔고 그 시간 동안에도 컨베이어 벨트는 좁은 출구에 걸린 두 사람을 계속 밀어내고 있었다. 총 20분이 지나서야 에릭슨이 나올 수 있었다. 전신의 80%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었다. 그 좁은 오븐에서 몸부림치다가 부러진 거다. 소방구조대가 와서 에릭슨은 들것에 실렸지만 메이스는 아직도 오븐 속에 있었다. 오븐 중심부에 몸이 걸렸던 것이다. 결국 오븐을 해체하고 나서야 나온 메이스는 보기 힘들 정도의 처참한 상태였다. 결국 두 사람은 사망 진단을 받았고 회사는 6억 600만 원의 벌금을 냈지만 아무도 감옥에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유가족은 단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대요. 헐! 이야기 끝입니다. 뭐야? 말도 안 돼. 이분들이 돌아가신 분이고요. 에릭슨, 메이스. 이분은 메이스의 부모님이네. 공장장 사진은 없었네요. 제가 잘못 봤나 보다.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대. 아이고. 이런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나무 위키로 넘어갈 건데요. 이 글인데요. 웅네피셜님이 나무 위키 읽기 To Catch a Predator 소화성애자 잡기 미국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방영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말로는 소화성애자 잡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포맷은 간단하게 인터넷 채팅 등에서 미성년 어린이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경찰들과 사회자, 미성년 연기자, 배우들이 여기로 배치된 집으로 초대하여 증거가 나오면은 사회자가 나타나 꾸짖고 범죄자가 침울하게 밖을 나가면은 경찰들이 반겨주며 또 한 번 범죄자에게 절망을 주는 형식입니다. 미친 프로그램이네. 나무위키를 읽어보시면은 이와 관련된 조금 무겁게 흘러간 사건도 있고 또는 사회자가 꾸짖고 체포까지는 안 한 범죄자가 당일에 다른 미성년자랑 만나려다가 또 사회자랑 만나는 해프닝도 있어요. 그리고 시면을 바라본 자, 시면 역시 당신을 바라본다는 말이 있듯이 본 방송 프로그램 이후 사회자의 논란 역시도 꽤나 읽을 거리가 돼서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 뭐가 또 있나 보네? 13살인 척하는 연기자? Sorry, I'm only 13. 좀 젊어 보이긴 하네요. 미국 13살은 또 다르죠? 이거 나무위키를 한번 읽어볼게요. 호스트는 크리스 앤슨이고요. 함정수사로 아동 성범죄자를 잡는 미국의 가로치고 공개처형 리얼리티쇼. 사실상 현피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현피. NBC의 데이트라인 뉴스의 한 코너로 2004년부터 7년까지 방영되었다.
미국 내 여러 주를 돌아다니며 펄베티드 저스티스와 각 주들의 경찰 당국이 협조하에 제작되었다. 여기는 온라인 채팅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이고 To Catch a Predator에 등장하는 범죄자 유인책과 가짜 어린이는 해당 단체 소속이래요. 여기 소속. 불법적인 함정 수사가 아니냐 란 논란이 있는데 범죄자에게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거나 유도하진 않기 때문에 미국 기준에서나 한국 기준에서나 불법적인 함정 수사는 아니다. 또한 불법적인 함정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범죄자 유인책은 모두 법 집행기관이 아닌 시민단체 소속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매우 적극적으로 단속하는지라 범죄 유발형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허용되니 더더욱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아청법 개정으로 기회유발형 수사는 완전한 합법이 되었다. 다만 범죄 유발형 여전히 불법이다. 자, 이런 거고 한번 읽어볼게요. 진행. 온라인 채팅에서 미성년자를 찾아 추태를 부리는 잠재적 성범죄자를 상대로 타겟을 잡는다. 미끼가 된 미성년자 행세를 하는 제작진은 성범죄자의 추잡스러운 채팅을 받아주는 척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잡은 후에 즉선 만남 날짜를 정한다. 당일에 만나 소아성애자가 미성년자를 쫓아와 해당 장소로 들어오고 미성년자 행세를 하는 섭외된 배우와 잠깐 얘기를 나누게 만든다. 그러다가 슬슬 때가 됐다 싶은 순간 Why don't you have a seat right over there? 일단 저기 자리에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진행자인 크리스 헨슨이 나타나서 범죄자와 마주친 후 상단의 고정 멘트를 먼저 날리고 현장에 잡은 범죄자이니 얼굴도 다 공개된 채로 인터뷰가 진행이 되며 채팅부터 접근 과정, 인터뷰에서 이 미수범이 보인 추태들은 방송에 모조리 공개되므로 말 그대로 공개 처형이다. 이경규처럼 여기서 다양한 범죄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묘미이자 사이다 소재 중의 하나이다. 그 중에는 상담하러 온 것이다, 역할 놀이를 하러 온 것이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다 같이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도 있는 반면 빠르게 인정하는 사람도 간혹 있으며 대부분은 자포자기하거나 멘탈 붕괴. 또한 진행자인 크리스 헨슨이 소아성애자를 인터뷰하면서 소아성애자가 온갖 추태를 벌이는 와중에도 매우 정중하고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며 갈구는 것도 웃음 소재 중 하나다. 웃음기 하나 없는 진지한 태도로 What is going on in your mind?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런 식의 멘트는 기본에 소아성애자의 껄렁한 태도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가지고 비꼬며 질타하는 등 아주 그냥 멘탈을 탈탈 털어버린다. 예시로 어느 젊은 소아성애자가 저 TV에 나오기 싫어요 형씨 라며 껄렁한 태도를 유지하자 이에 헨슨은 그 다운 태도로 이미 늦은 것 같군요 형씨 라 받아친다.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소아성애자가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사이예요. 식에 어이가 털리는 변명을 시도하자 아버지와 아들이요? 지금 그 둘이 성관계라도 나누는 거 말씀이세요? 지금 댁은 이걸 마치 간단한 취미생활이라도 되는 것 마냥 말씀하시네요? 라고 하는 등 이외에도 갖은 방법으로 소아성애자에게 비꼼을 선사한다. 무슨 아들과. 자, 만약 당사자가 성관계 의도를 부인하거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면은 크리스 헨슨이 그 자리에서 채팅 내역을 쭉 읽어주거나 소지한 콘돔 등을 지적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한다. 이거 진짜 개웃기겠다. 채팅 내역 읽어주는 거. 만약에 음성의 음성 채팅도 되는지니까 음성 채팅 했으면은 그거 들려주면은 진짜 개쪽팔리겠다. 애초에 정상인이라면은 이런데 나올 일부터가 없겠지만 여기 추정당했다가는 그야말로 인생 종치는 것은 물론 공개적으로 망신도 겪는 것이다. 사례로 차량 안에서 글록건충과 덕트 테이프, 촬영 도구가 발견된 곳도 있다. 무슨 스너프 필름 만들려고 한 거야? 즉, 실제로 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작정한 쓰레기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영상을 본 시청자가 자신의 가족 혹은 동네 이웃이나 친한 지인이 이런 사람인 걸 알게 되면은 얼마나 충격받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인터뷰가 전부 끝나면 크리스 헨슨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I'm Chris Hansen with Dateline NBC and we are doing a story on adults looking for young teens online. 저는 데이트라인 MBC 소속의 크리스 헨슨이고요. 저희는 인터넷으로 미성년자들을 물색하는 성인에 대해 촬영 중이에요.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네. 라는 고정 멘트를 하고 숨어있던 카메라들이 일제히 나타나는데 무서워. 소아 성애자들은 이때부터 대부분 멘붕하거나 얼굴을 가리려 들지만 이미 때는 늦어도 한참 늦은 뒤 결국 헨슨에게 가도 좋다 라는 말을 듣고 대부분 충격을 먹고 떠나려는데 밖에 나가면은 경찰이 있고 1차로는 헨슨을 만나서 곤욕을 치르고 그 뒤엔 경찰이 나타나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니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멘탈 붕괴. 물론 범죄자도 사태 파악을 하고 도주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경찰이 만나는 장소 근처를 포위했기에 얼마 안가 잡힌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눈물 콧물 범벅으로 울부짖으며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면 사이다를 100잔 들이큰 만큼 개운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인종, 나이 등등에 상관없이 잠재적 성범죄자들이 줄줄 나온다. 백인은 물론 흑인, 인도계부터 중국계, 히스패닉, 심지어 한국인 이민자? 뭐야, 이 사람. 청각장애인도 있고. 이름은 백형기. 1973년생. 당시엔 34살이었대요. 이 사람은 LA 살았었지만 교도소에 복역 후 영구적으로 추방당했대요. 이게 영상이네. 본 방송의 하이라이트? 이거 한번 짧게 봐볼까? Oh, did you bring? 이게 그거. Did you bring? Should I have a seat over there for me? You're exactly what I was expecting. So, where are you? Oh, I'm just gonna go finish. Positions have you tried? 지금 멘붕 와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남자는 크리스 헨슨인가 보다. 모자 마스크 없이. 이거 지금 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봐. 삼각형 만들고 있는 거 봐. 이 사람 정장 입고 온 게 개웃겨. MC 정장 입은 게 너무 웃기다. 경찰 만나는 거 언제 나오지? So, did you bring your swim trunks?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구나. 저 파티션 뒤에서. 이거 봐요. 오디오맨이랑 다 있어. 오디오랑 옆에 카메라맨 다 있고. 이 사람인가 봐. 이 사람. 여기 크리스 헨슨이 문 마이크 들어온 게 개웃기다. 와, 어떡하냐? 와. I don't want to be on the news, dog. 이거 봐. 난리도 아니네. Try and grab a paper towel. We are filming. I don't want to be on the news, dog. Bad dog. 맞다. 뭐야, 이미 옷을 벗고 있었어. 이 사람은. 이미 옷을 벗고 있어. 아씨. 경찰 이런 건 안 나온,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네요. 어씨. 이게 뭐야? 밑에 이거 제목 왜 이렇게 무서워? 콜렛 살자 사건. 2006년 11월에 무려 텍사스 지방 검사보였던 루리스 콜렛이 미성년 소년과 음란 채팅을 했던 게 여기에 걸렸대요. MBC 카메라 팀이랑 스왓 팀이 수색영장을 들고 그의 집에 들이닥치자 자신의 머리에 총 쏴서 죽었대. 크리스 헨슨은 당시 집 밖에 대기하고 있었대요. 헐. 머리에 총구를 댄 채 경찰을 향해 한 마지막 말은 I'm not going to hurt anyone. 난 누구도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탕 쏴버렸대. 이 사건 이후 크리스 콜렌의 여동생 퍼트리샤는 위급한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굳이 집까지 들이닥친 리얼리티 쇼의 과욕이 그를 살자로 몰고 갔다면서 방송사 MBC에게 1억 500만 달러의 소송을 걸었다. 이후 연방법원에 조사를 한 결과 루이스의 컴퓨터, 핸드폰 등에서 아동 포르노가 발견됐대요.
2008년에 이르러서야 서로 상호 합의하에 마무리되었다. 해당 사건은 대중뿐만 아니라 투 캐치 어 프리데터 팬들 사이에서도 다소 논란이 되었다. 분명 로이스 콜렛이 중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인데 여기 펄베치드 저스티스 시민단체 여기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진이 영장 발부가 되기 전에 콜렛의 자택 앞에 도착해 있었고 경찰은 프로그램 제작진의 요구에 맞춰 체포를 진행하는 등 프로그램 제작진과 경찰이 콜렛의 중범죄를 하나로 구경거리로 여긴 것도 사실이라서 자택 앞에 도착해 있던 게 크리스 헨슨은 처음에 이를 부인했지만 나중에 거짓말인 게 밝혀졌대요. 그리고 로이스 콜렛 이 사건 이후에 경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콜렛과 동일한 수사에서 체포된 다른 23명의 용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 아, 석연치 않은 이유는 증거 불충분. 근데 이 23명 이들 중에 일부는 이후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대요. 아동 성범죄. 루이스 콜렛의 체포를 맡은 경찰서의 서장은 이후 해당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해임되었다. 좀 뭔가 모호하네. 이모저모 투 캐치 어 프리데터 여기에 의해 검거된 범죄자는 총 300명이 넘는다. 와. 범죄자에게 전국적인 망신을 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마녀사냥이라는 언론의 비판도 있다. 근데 이거는 진행자인 크리스 헨슨은 이 프로그램이 아동 성애자보다는 사춘기도 지나지 않은 청소년이랑 관계를 가지려는 사람들을 잡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힌 게 있다. 즉 성인과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미만인 사람? 그치? 투 캐치 어 프리데터에 잡힌 범죄자는 12살, 15살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시도했다. 이들은 여기 이런 거에 속한 사람들 읽어야겠네. 오늘 노딱 걸릴 것 같은데. 페도필 땡은 13살 이전의 청소년을 헤베필 땡땡은 13살에서 14살의 청소년, 에베프 땡땡땡은 15살에서 16살 이거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거래요. 아, 이게 나이별로 나눠져 있는 거야? 아, 몰랐네. 난 이 단어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이 단어가 미성년자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말하는 건 줄 알았어. 나이별로 나눠져 있구나. 투 캐치 어 프리데터에 의해 잡힌 사람 중에 최연소는 19살이래요. 제임스 웨인 와일스는 2006년 에피소드에 체포되었는데 그가 동생과 함께 자식들을 성적으로 학대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그는 체포 이후 교도소 병원에서 지병으로 공통스럽게 사망했대요. 가즈오 야쿠스? 일본인도 있었나 보네. 이 사람은 현장에 카메라가 들이닥치자 충격으로 기절했대. 존 캐널리랑 마비 락하는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아까 위에 그 사람인가? 마지막에 나온 사람? 해당 프로그램에 의해 2번 잡힌 범죄자는 총 2명이다. 또 했어. 마이클 사이버트는 잡혀서 체포되고 8개월 후에 또 잡혔대요. 이때 헨슨이 사이버트에게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라 하니까 읍스! 라고 한마디 던지는 장면은 백미. 읍스. 아니 읍스가 말이야? 클리퍼드 월러크는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 미성년자 만나러 어린 아들 데리고 갔다고? 자기 아들? 당시 그의 아내는 직장에 있었다고? 이 모습에 제작진들을 비롯한 헨슨까지 경악한 것은 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제작진들은 배우를 철수시킨 뒤에 헨슨을 투입했는데 이때 헨슨은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그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며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월러크는 체포와 동시에 아들이랑 분리가 되었고 현장의 경관들이 아이를 잠시 맡게 되었다. 충격적이게도 그의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이혼하지 않았고 아이는 위탁가정에 맡아졌다. 그는 검거 후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아내와 또 아이를 가졌다. 2020년에는 자신이 일자리를 구할 때마다 얼마 후 자신의 과거가 까발려져 해고되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했다.
14년이 지난 2020년에 아내랑 이혼했대요. 아이 지 엿보지 뭐. 그리고 어잉? 론 암스트롱은 2007년 당시에 수사망에 걸려들어 체포됐는데 복역 후에 본인 유튜브 채널에 본인의 투 캐치어 프리데터 출연과 관련된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판매하려 했대요. 그래, Son of Sam Low 이거 샘의 아들법 이거에 위반되죠? 자기 범죄를 이용해서 수익내는 거. 이에 대해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이 사람은 유튜브 그만뒀대. 유튜브 들어갈 수 있다는데? 잠깐만. 가볼까? 지금도 있나? 있다! 이 새끼. 미친. 구독자 4.47명. 왜 이렇게 많아? 영상이? 인기순. 임포턴트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뭐야? 난 썸네일 보고 이따시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그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커? If any do, think you are a complete joke. About to meet 뭐라는 someone. 거야? It's all Nathaniel. 댓글 보자. 모든 사람의 산소를 훔치는 걸 멈추래. 그러니까 숨 쉴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숨 쉴 가치가 없다. 댓글 비활성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존중함. 대단하다 뭐 이런 느낌인가 봐. 비활성화도 안 했네. 대단하다 이런 느낌. 개웃기다. 당신은 잠깐만요. 당신 TV에 나왔잖아요. 나쁜 TV예요. 이게 왜 이렇게 웃기냐? Boy, stop. You was on TV. The bad TV. 나쁜 TV. 웃기다. 아이씨. 노래도 했네? 잠깐만. All my rowdy friends. 아이씨. 이 사람을 가수로 누구 이 사람을 고용하래. 이것은 크리스 앤슨의 새로운 스팅 엔딩 크레딧 곡이래요. 아니 개웃기다 댓글. 아 씨발 이거 뭐야 이씨. 아휴 드림이 참 웃기다. 티셔츠 가격 인하 이거 봐. 티셔츠 팔았네. 바람속의 방귀 이거 봐. 집이 너무 추워요. 첫 영상을 뭐야 첫 영상. 이게 첫 영상이야? 이때는 제목도 없었네요? 아닌가? 오류 난 건가? 아 오류 난 거다. 노래를 또 불렀네? 자기 자작곡이래. She moved on. Sometimes think I should move back home to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냥 12살짜리 미끼였어요. 그건 가짜였어. 그거다. 이 프로그램에 나온 배우. 아이 개웃기다. 그녀가 중학교 7학년 졸업하고 당신이 잊었다고요? 뭐야 닉네임 리바이야. 개웃기다. 와 이거 마이너. 이거 마이너 드립 개쩐다. 이거 거기 캔드릭 거기 나오지 않았나? 그 가사에? A 마이너 이거? 이때도 있었네? 미친. 이 사람이 먼저 했네. 3년 전인데 아닌가? 시기가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네요. 개웃기다. 여기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이거가 크리스 앤슨 대사죠. 고정 멘트. 이거가 자기 옷 사이트인가? 이 링크 뭐야? 론 암스트롱 리얼리티 고 데디 사이트? 이거 들어가도 돼? 한번 내가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웰컴. 여기 볼거리가 많아요. 연락주세요. 아 지금은 그냥 없는 블로그가 됐나봐.
이게 그냥 블로그 빈 템플릿인가 봐요. 오씨. 무서워. 자기 홈페이지가 있다는 거네. 오 데디는 웹 호스팅 이쪽 같아요. 노래 개 많이 올렸네. 그랬고 이런 유튜브고요. 제일 F너는 복역 후에 우연히 구글 스트리트 뷰에 찍혔대. 이 사람은 어머니가 검사이고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대. 이 범인은.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재판에 피고 측 변호인으로 참석했대. 말도 안 돼.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인가 봐. 딱 검색했을 때 이게 나왔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얘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네. 뒤로 가볼까? 들어간다. 집에 들어간다. 엉덩이에 모자이크 됐어? 잠깐만. 그러면 엉덩이 쪽에 살짝 모자이크가 있네요? 뭐야? 와 진짜 미국 가짜 같아. 비바리움 같아. 엉자이크. 이 사람이 엄마인가 봐요. 변호인 엄마. 저 끝까지 가볼까? 아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 자 별일이 다 있다. 이런 허허벌판에 사는구나. 무서워. 뭔가 무서워. 그쵸? 날은 참 좋은데 주변에 큰 건물도 없어서. 여러분은 이런 데 살려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면 이미 아파트 다 지었어 여기. 여기 하늘 절대 안 보이지? 나는 못 살 것 같아. 애리조나? 좀 요양 잠깐 갔다 오는 건 모르겠는데 나 못 살아. 아무리 인터넷이 빨라도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찍혔대요. 웃기는 양반이죠? 그리고 To Catch a Predator에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시민단체. 여기는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9년 초에 활동을 그만두었다. Perverted Justice 시민단체 설립자인 제이비어 보너크는 과거와 달리 온라인 채팅이 수많은 SNS 앱에서 가능해져서 범죄자 수색이 어려워졌으며 카메라의 발달로 범죄자에게 어린이 신분을 속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활동을 그만뒀대요. 이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경찰이 검거한 범죄자 수는 623명. 와. 이 시민단체는 인터넷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이거 대박이다. 2008년에 폐지됐대. 위에 살자 사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해당 쇼가 너무 유명해져서 더 이상 잠재적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함정수사 장소로 데려오기 힘들어졌대요. 뉴스 프로인 데이트라인이 타 방송사 예능들과 붙어서 시간대 시청률 1, 2위를 다퉜대. 근데 나 같아도 이거 볼 듯. 헨슨 대 프리데터. 2015년 말에 크리스 헨슨은 본 프로그램의 리부트를 위해서 75,000달러의 모금을 목표로 킥스타터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총 9,000달러가량의 돈이 모여서 리부트 제작이 확정이 되었대요. 제목은 헨슨 대 프리데터. 2016년 8월 헨슨이 크라임 와치 데일리의 새로운 호스트가 되었고 헨슨 vs 프리데터의 중계권도 해당 방송사로 팔리게 되어서 해당 프로의 코너로 자리 잡아 방영되었다. 뭐야? 이렇게 된 거야? 스티븐 뷰캐넌. 이게 이 방송이래요? 27-year-old Army vet Stephen Buchanan 좀 더 전문적으로 바뀌었어. 리부트 해가지고. and grill him. 크리스 헨슨 들어왔다. You were going to come over and show this. 표정 봐. 샤워를? 속에 숙였다. 너는 끝이야 이놈아 이렇게 말하고 있네. 아이고. 채팅 내역 보나봐요. 채팅 내역 뺏어간다.
No, but you know what that sounds like to me? 이 사람 손 올린 거 봐. 보여준다. 아이고. 잘. 아, 이 포즈 너무 웃기다. 이 포즈 봐봐. 이러고 있어. 옷 진짜 OT에. 포즈 개 웃기다. 악수하네? 역시 신사적이야. And I hope you get the help. Yes, sir. 오, 웃기는 사람이네. 새로 시작된 HVP에서 최초로 방영된 거래요. 이 콘텐츠가.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작진 측에서 처음부터 조심히 했었대. 스티븐은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이 사람이 스티븐인가? 디코이를 데리고, 디코이가 여기 배우인가? 데리고 페어필드 주변을 돌아다녀보고, 나중에는 같이 나가서 영화를 보자거나 운전을 가르쳐주겠다는 등 계속 같이 집 밖에 나가보자 제안하지만, 결국 크리스 앤슨이 나서서 들어오라고 하자 결국 들어오게 된다. 들어온 이후에는 결국 페어필드 주변을 같이 둘러보려 했다는 등의 변명만 놓는데, 헨슨이 채팅 내용에 대해 얘기해주자 자포자기. 아까 그 장면이 그건가 보다. 이후 무슨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리려고 했냐고 헨슨이 묻자, 이라크 파병에서 겪은 일로 인한 PTSD를 이유로 든다. 헨슨이 오늘 무슨 일을 하려고 왔냐 하자, 자신은 오면서 생각해본 결과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어린애들이랑 채팅하는 게 처음이다. 이게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많이 나오는 변명이래요. 참나. 오늘 와서 한 것은 주변을 같이 둘러보자고 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근거로 채팅에서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한 부분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준 이유구나. 정황상 나중에 변명할 수 있게 말만 그럴듯하게 한 것이라고 헨슨이 반박하자, 하는 변명이 나는 콘돔을 가져오지 않았다 라고 한대요. 이후에 헨슨이 지금 하는 인터뷰가 리얼리티 쇼라는 걸 밝히고, 또 할 말이 있냐 묻자 내가 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한대요. 그래서 헨슨과 인터뷰는 끝이다. 목미. 이라크 파병을 다녀온 적이 있고. 근데 콘돔 안 가져왔다 했는데 자동차에서 콘돔 있었대. 헐. 트렁크에서는 실탄이 장전된 권총, 칼, 덕테이프, 그리고 카메라가 있었대요. 뭐야? 정확히 말하면 탄창이 삽입만 되어 있었고 약실에는 탄이 없는 상태. 이후 경찰과의 대화에서 총은 이라크에 다녀온 후는 계속 가지고 다녔던 것이고, 나머지도 원래 가지고 다니던 물건들이래. 근데 실제로 가지고 다닌 건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었고, 존 더피. 진지한 분위기였던 뷰캐넌 에피소드와는 달리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더피가 들어와서 자신이 사온 것들을 보여주고, 디코이가 무엇을 하고 싶냐라 하자 두 팔을 벌리고 한번 껴안는 게 어떻냐로 물어보는데, 디코이는 그냥 나가고 헨슨이 들어온대요. 잠깐만. 그 장면이 너무 궁금해. 겁나 좋아하네. No. So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할까? 허그 I 하네. don't know. 하는데 이거 들고 오는 게 뭐예요? 녹음기인가? 바로 헨슨. 나 했는데 헨슨 바로 들어와. 무슨 도넛 같은 걸 가져오네. 표정 봐. 그냥 뭐 자료를 들고 오는 건가 보다. 더피는 채팅에서 자신을 부라고 불리기 원했는데, 그래서 안녕 부라고 하면 나오는데, 그래? 그러네. 헤이 부 이러네요. 이 모습이 참 웃기다. 정장 입으면서 헤이 부. 그래서 이후에 헨슨이 채팅 내역을 둘러보는 와중에 더피가 채팅 도중 디코이에게 보낸 작업 멘트를 들려주는데, 디코이는 그 가짜 배우, 이 작업 멘트라는 게 난 너가 원하면 너가 처음으로 땡땡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난 그 사람이 되고 싶어 자기야. 난 너가 너의 속에 있는 나를 느껴주길 원해. 라는
40살이 쓴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듣기만 해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멘트라서 헨슨이 이런 멘트가 먹힌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 묻자 더피는 없다고 한대. 이후에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고 더핀 나가고 체포된대요. 오잉? 뭐야? 방송 이후 더피가 감옥에 있는 동안 더피는 분모한 절연당했고 형과 여동생은 HVP 촬영에 쓰인 집이 있는 거리에서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데? 형이랑 여동생이? 이 사람의? 출소 후에는 노숙자 시설에서 목격됐대. 헐? 무임? 뭐야? 자, 다음 사람 조슈아 콜론. 이 사람 딱히 이야기가 없네요. 제시 벨레즈. HVP에 처음으로 여성 디코이가 아니고 남성 디코이가 출연했는데 디코의 외모가 누가 봐도 13살이 아니고 하는 대사도 너무 오글거리는지라 남성 디코이가 나오는 영상의 댓글은 디코이에 관한 드립이래 다. 대표적으로는 Me, My, Mommy and My Daddy? 이거 왜 오글거리는지 잘 모르겠네. 남자를 좋아하는 범죄자인가 보다. And just start having sex. Yeah. Picture of you. One of our hidden cameras. This is gonna be a weird question, but yeah. My mom keeps that in her purse. 그런 약간 13살 13살 아까 그 사람이네요. 이 댓글 한번 볼까? Mom keeps that in her purse. 여기 벌써 보여. 13살 소년이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 부른다면은 당신은 살해당할 위기에 처해 있거나 크리스 헨슨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거래. 원래는 뭐라고 불러요? 잠깐만. 맘이 데디가 아니고 맘 앤 데드라 부르는 건가? 맘 데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맘이랑 데디라 부르는 게 좀 어색하다 뭐 이런 거죠? 크리스 헨슨은 13살짜리 미끼 역을 맡을 수도 있다. 젠장, 저 13살짜리 꼬마는 마치 직장도 2개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전처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것 같아. 만약 저 미끼가 13살 소년으로 위장한다면은 사실상 나는 태아로 위장할 수 있는 셈입니다. 개웃겨. 크리스가 들어온 후 미끼는 뒷마당으로 나가 담배 피우고 맥주 마시며 아이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개웃겨. 저는 신분증이 없어요. 겨우 13살이에요. 지갑을 확인하니 군인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플래닛 피트니스 멤버십, 콘돔, 여자친구 사진,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이 발견되었다. 너무 매워 댓글. 자, 이런 댓글이었고 개웃기다. 그랬고요. 마이크 맨지. 수학교사였던 마이크 맨지는 마리화나를 함께 피울 목적으로 미성년자한테 접근한 혐의로 집행유예 3년, 채팅 중에 야릇한 요가 자세를 언급했지만 이 정도로 성관계를 맺을 의도는 증명되지 않아서 성범죄자 등록은 피했대요. 찰스 로렌스 계속 있네. 데이비드 트리올로랑 마이클 포포비치? 2명이야? 뭐야? 안 돼. 차단됐어. 제프 소콜. 디코이아의 채팅에서는 결혼을 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나. 방송 도중에 페페로니 피자를 먹고. 그러네, 먹고 있네 이미. 역으로 헨슨에게 피자 한 조각을 권하는 등. 지금 딱 이 썸네일이네요. 이렇게 하는 등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어 많은 웃음을 자아냈다. 덕에 유튜브에 있는 HVP 에피소드 중 최대 조회수를 달성했다. 여담으로 팬들이 소콜이 피자를 산 매장을 알아내어서 매장에 가서 소콜 스페셜을 주문했대. 해당 매장의 구글 리뷰도 HVP 관련 드립이 대부분이래. 플래넷 피자 페어필드라는 장소래요. 그 매장이.
아 진짜 근데 여기는 정말 대박이다. 초콜 스페셜? 말도 안 돼.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거죠? 범죄자가 시킨 거 가서 이거 스페셜 주세요 이러는 게. 방송 후인 2018년에 이름을 소니 더 데렉 폴터라고 바꾸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거절당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 이름도 드립의 대상이 되었다. 자신이 살던 집을 판매하고 매사추세츠로 이사한 것이 가장 최근의 소식. 2022년에 사망했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은 아니다. Some vodka. I think I know. Expected you to have dark hair. I want to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o you are. Usually we have to. From Boston. 그러게 먹고 있네. They're Right. going to try to have sex with a 13-year-old girl? To be honest with you, Right? To marry her. I left. So. Right? Now would be a good... 체포당한다. 그 장면 볼 수 His 있겠다. next meal. 촬영하는 will 것 봐. Come on out. 아 경찰 be- Cops grab him. 이렇게 People can get 잡혀가는구나. married by just signing a. 마이크 젠틸. He's 뭐야? talking to a 13-year-old involved. 이런 걸 보낸 거야? 그 미끼한테 이런 거 보낸 거라고? Can I take pictures of you? 뭐야 이거 귀신 아니야? 뭐야 이게? Definition of a predator. 이상한 영상인 줄 알았어. 이런 사진을 많이 찍는 아저씨네요. 빈센트 엠브로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무서워 이거. 크리스 앤슨이지. 개 무서워.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느낌으로. 무서워. 왜 옆에서 빼꼼 튀어나와 있지? 이 사람은 얘기를 좀 길게 했네. 뭐가 기네 이 사람은. 그리고 기타. 여담으로 디코이와 상대방의 채팅 내역에 보낸 사진의 일부가 공개되어 볼 수 있다? 뭐야 어떻게 봐? 정확히 말하면은 디코이 역의 배우는 참여 안 했고 HVP에서 그 여기 시민단체 역할을 한 채틀라즈 코어에 소속된 경찰 중 한 명인 로리가 모든 채팅과 전화를 담당했대. 한번 볼까? 미친! 아니 이렇게 잠깐만 구글 드라이브로 가는데요? 오디오! 오디오도 있어? 채팅. 와. 와. 이건 진짜 그냥 공개된 거네요. 잠깐만, 이거 봐도 돼, 그냥? 뭐, 볼 수 있다니까. 자, 내가 먼저. First contact.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Hey, how are you? Good. Thank you. 너는? 괜찮아, 어쩌고. 난 스티브, 어쩌고. 음성으로 잠깐 한번 가볼게요, 내가. First call? 어떡해? Hello? 뭐야? Hey, Hey, how are you? I'm okay. Are you calling me from like different numbers? No, I was calling you for one number. Seriously, dude, my phone is going up. iPhone or anything? Huh? No iPhone or Ah. anything? My dad would be like, oh 웃는 God. 거 봐. 헐. Hey, Hey, I'm here, I believe. 제목이 이게 이 사람이 도착했다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들은 게 first call, 첫 전화인 거고 이거는 나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 이런 느낌의 전화인 것 같은데? 이거 대박이네. 구글에 올리는 게 참 신기하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덜덜덜. 한번 궁금하면 가보세요. 뭐 이게 구글이다 보니까 구글 드라이브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있거나 그런 건 딱히 아닌 것 같고 그냥 클릭할 용기가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소름이다 이거.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에 2022년 범죄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인 어떻게 읽어야 돼? 여기서 Take Down with Chris Hansen이라는 쇼를 진행했다. 포맷은 비슷하지만 주로 용의자들이 집에 들어온 직후 체포된 상태에서 크리스 헨슨이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 트루블루? 아 그러네요. 지성? 이렇게 읽었어. 트루블루? 이 일에 이골이 날 만큼 난 크리스 헨슨이 예전보다 더 강한 어조로 용의자들을 몰아붙이는 것이 백미이다. 게다가 방송의 인지도를 용의자들을 유인하기 어려졌다는 말이 무색하게 크리스 헨슨의 이전 방송들을 잘 알면서도 자제하지 못하고 찾아온 용의자들이 대부분이다. 크리스 헨슨의 제 방송을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라는 새로운 고정 멘트가 생길 정도래요. 참. 근데 크리스 헨슨 문서가 있네요? 크리스 헨슨은 기자로 NBC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에서 활동했다. 2004년부터 7년까지 방영한 투 캐치 어 프리데터 진행자로 잘 알려져 있었고 8번의 에미상과 다수의 언론상 수상자이다. 크리스 헨슨은 동료 기자 크리스티 커델과 불륜을 저지른 게 드러나서 2013년 NBC에서 해고됐다. 아이러니한 점은 헨슨의 불륜이 투 캐치 어 프리데터의 진행과 유사하게 몰래카메라 촬영에 의해 들통났대요. 이후에 헨슨은 2019년 부인과 이혼했고 그리고 그 후에 리부팅한 그 HVP 여기 킥스타터 후원자들에게 약속된 보상이 계속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원금 받기로 했었죠, 후원자들한테. 또한 보상으로 마련된 상품을 헨슨이 마련하는 과정에서 2차례나 1,500만 원 가량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헨슨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와중에도 헨슨이 대출을 받아서 쉐보레 콜벳 스포츠카를 구매했었대. 결국 킥스타터 보상은 후원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헨슨은 보너스 영상을 약속하면서 HVP 유료 구독권을 판매하고 그 약속을 또 안 지켰대요. 유료 구독자들에 따르면은 HVP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까지 딱 1개의 영상만 보너스 영상만 제공됐었대. 또한 MBC가 소유하고 있는 투 캐치 어 프리데터 저작권을 본인의 것이라 주장하고 이 프로그램 장면이 포함되거나 또는 이를 활용한 유튜브 컨텐츠를 향해 무고한 저작권 신고에 나 제기하는 거야? 신고 제기? 나 어떡해. 본인이 개설한 HVP 공식 유튜브 채널에 투 캐치 어 프리데터 영상 업로드했대. 근데 이후 해당 채널 삭제됐는데 MBC의 저작권 신고로 인해 그렇게 된 걸로 추정이 된대요. 그리고 헨슨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제를 홍보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영상은 삭제됐고. 뭐야. 크리스 헨슨은 사우스파크 시즌 11 에피소드 8에서 패러디됐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크리스 헨슨이 조연으로 등장해서 루이스 콜렛 살자 사건 또한 언급이 된대요. 성우 연기는 트레이 파커. Hi, I'm Chris Hansen. Why don't you have a seat right there? 한참 방영 중이던 2000년대 당시 미국 넷상에서는 한국의 철컹철컹이나 잡았다 요놈 이런 미우로 썼대요. 받고 끝이네요. 끝이네. 이 MC의 마지막 이 행보가 좀 아쉽다. 이런 거 없었으면 참 멋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런 건데 정말 흥미로운 문서다 이거. 그죠? 이런 문서가 있는지 몰랐네. 이거 발견 못했을 것 같아. 이 시청자분들 아니었으면은. 나는 그냥 뭐 나무위키에서 조금 무섭거나 으시시한 거 보려면 당연히 막 공포, 괴담 이런 거 찾아 들어가지. 이거 어떻게 찾아? 2004년 방송 프로그램인데. 이거 진짜 힘드네요, 보기.
오. 재밌다. 재밌었습니다. 와. 이거를 마지막으로 엔드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재밌었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깔끔하게 엔딩하고 크리스 앤슨 정면 짤로 마무리하게 됐네요. 그러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기 있으신 분들은 아까 그 구글 드라이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실 뭐 별건 없고 아까 그 채팅 내역 보니까 사진 이런 건 다 가려져 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전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누구나 가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중잠금 하시고 침대 아래, 옷장 위아래 안에, 부엌 창문, 세탁기 안에 다 확인하시고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